1545년 조선의 수도 한양. 어린 왕의 즉위 뒤 왕실을 뒤흔든 피비린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끝없는 탐욕은 도성 전체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고 실록의 먹물은 섬뜩한 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둠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렴청정 뒤에 숨어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문정왕후. 그리고 그녀가 지나치게 총애했던 승려, 보우.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불미스러운 소문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오갔던 금기된 교감과 기묘한 의식은 과연 조선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끝없이 이어질 피의 저주를 불러온 것일까? 밤마다 궁궐 창호지에 비친 목 없는 그림자. 도성, 골목마다 울려 퍼지던 원혼의 흐느낌. 그리고 기록에 붉게 번진 지워지지 않는 피눈물. 조선왕조실록에 감춰진 진짜 공포. 을사사화, 피의 밤. 지금부터 15분. 당신의 심장이 멈출 준비가 되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을사사화, 피로 적신 조선의 밤. 1545년 여름. 한양은 깊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재위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인종대왕의 갑작스러운 승하는 이미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이는 아직 어린 명조. 나라의 기둥을 잡은 것은 이제 어린 임금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외척들과 대신들이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이미 서로의 목을 겨누는 듯한 싸늘한 시선이 오갔고 백성들은 언제 피바람이 불어닥칠지 몰라 밤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는 듯한 싸늘한 기운이 온 도성을 감쌌습니다. 길거리의 작은 소음조차도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었고 해가 지면 서둘러 문을 걸어 잠그는 집들이 늘어갔습니다. 문정왕후와 그녀의 동생 윤원영. 그리고 그 반대편에선 유님과 그를 따르는 살림 세력. 두 거대한 외척 세력은 팽팽하게 맞섰고 권력의 줄다리기는 서서히 죽음을 부르는 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역사는 이 피의 기록을 을사사화라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건조한 몇 줄의 사실만으로는 그해 한양을 짓누르던 섬뜩하고 음습한 공포를 결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폭력만이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의심과 침묵 그리고 알 수 없는 저주의 기운이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 불길한 조짐은 누구보다도 역사를 기록하는 춘추관의 사관들부터 먼저 감지했습니다. 밤마다 실록을 적던 춘추관, 특히 임금의 처소인 사정전 뒤편의 고요한 등불 아래 붓을 잡은 사관들의 손은 이유 없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팽팽한 긴장감과 불길한 예감이 그들의 손목을 타고 올라오는 듯했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에 한 방울 떨어져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그 검은 먹물은 이내 선명하고 짙은 붉은색으로 스며들며 마치 살아있는 피처럼 종이를 물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붓끝이 상했거나 먹물에 이상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먹을 갈고 새 붓으로 바꾸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숙청될 인물들의 명단에 이름이 오를 때마다 그 이름의 한 획 한 획은 진한 핏빛으로 변해 글자 주변을 섬뜩하게 물들였습니다. 사관들은 두려움에 서로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그 공포가 더욱 커질까 두려워 모두가 침묵 속에서 붓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막 기록한 이름 하나하나가 다음 날 새벽 차디찬 처형장으로 끌려갈 사람들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붉게 물든 기록은 그들에게 피로 새겨진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을사년 8월, 잔혹한 첫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도청 마당에 죄인들이 줄지어 세워졌고 그들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는 듯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군관이 서늘한 목소리로 한 명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용기를 짜내 고개를 들어 억울함을 외쳤지만 이미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차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 공기를 갈라 터져나온 것은 비명보다도 더 끔찍한 정적이었습니다. 비명은 짧게 끝나지만 침묵은 불안과 공포를 끝없이 증폭시켰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차갑게 식은 사약을 들이켰고 독극물이 식도를 넘어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곤장에 거친 매질에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져나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귓속을 파고들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끊길 때마다 한양의 잿빛 하늘에는 어디선가 몰려든 까마귀 떼가 검은 구름처럼 뒤덮였습니다. 까마귀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듯 동쪽에서 서쪽으로 거대한 검은 물결을 만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처형장 바로 옆에 있던 작은 우물의 물빛이 밤사이 검붉은색으로 섬뜩하게 변했다는 소문이 이웃 마을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핏물처럼 변한 우물물은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면 저주를 받으리라 믿었습니다. 도성 사람들은 두려워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함부로 말을 꺼냈다가는 자신이 다음 숙청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싸늘한 공포가 한양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어른들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불안한 눈빛으로 문 밖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춘추관의 사관들은 이런 공포 속에서도 붓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역사의 증인이 되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듯한 압박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기록 작업은 단순한 임무를 넘어 기괴한 경험으로 변해갔습니다. 밤마다 등불 뒤편의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 붓을 잡은 사관의 손등을 서늘하게 덮쳤습니다. 살결에 닿는 차가운 감촉은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손과 같았습니다. 섬뜩한 한기에 소스라치게 놀라 얼굴을 돌려보아도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등에 남은 싸늘한 잔류감과 등골을 타고 오르는 오싹함은 생생했습니다. 사관들은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붓을 놓는다면 핏빛 먹물로 겨우 기록된 이름들이 역사에서 지워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누군가의 존재를 지우려는 바로 그 순간 원혼에 흐느끼는 목소리가 그들의 귓가를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내 이름을 기록해라. 끝까지 남겨라. 나의 억울함을 이 피의 기록으로 남겨라. 그들의 목소리는 슬픔을 넘어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숙청의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롭게 휘둘러졌습니다. 유님은 결국 사약을 받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상진은 곤장의 무자비한 매질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유관은 유배지로 끌려갔다가 다시 한양으로 끌려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죄인들의 집 대문에는 붉은 글씨에 집을 봉하고 출입을 금하는 명령이 붙었고 한때 번성했던 그들의 집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스산한 바람만이 빈 집터에 잔해 위를 스쳤습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 집들에서 더욱 기이하고 섬뜩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비어버린 집들의 문설주에는 사람의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 자국은 전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흙이 섞인 핏자국 같기도 하고 살이 패어들어간 흔적 같기도 한 그것들은 방문하는 이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밤에 그 집 앞을 지나면 동네 개들이 갑자기 2번 소름 끼치게 짖다가 뚝 멈췄습니다. 세 번째는 결코 짖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주변을 피해 멀리 돌아다녔지만 바람이 불면 집 안쪽에 사가버린 창호지가 홀로 흔들리곤 했습니다. 마치 집 안에 아직도 누군가 살아있는 것처럼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성 사람들은 이제 밤이 찾아오면 길을 나서기를 꺼려했습니다. 한양은 겉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미 그 내면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 텅 빈 집들이 늘어나면서 익숙했던 골목길의 풍경은 기이하게 변했고 알 수 없는 막다른 길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밤길은 더욱 낯설고 섬뜩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길이 오늘은 완전히 다른 길처럼 느껴져 사람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소금과 생선이 오갔지만 숙청된 이들의 집에서는 영원히 촛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의 문패가 내려간 것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집안의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진 것과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을사사화의 피바람이 잠시 잦아들자 권력의 중심에 선 문정왕후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린 아들 명종을 대신하여 8년간 수렴청정을 펼치며 국정을 좌지우지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불심을 앞세워 불교를 적극적으로 융성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는 유교를 근본으로 삼는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승려보우가 문정왕후의 각별한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우는 왕후의 지지를 등에 업고 궁 안팎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입에는 문정왕후와 보우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들은 날마다 점점 더 기괴해졌습니다. 왕후가 보우를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두어 낮에는 온종일 불경을 함께 읽고 밤에는 비밀리에 깊은 기도를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보우가 나라의 중요직인 병조판서에까지 오르자 유교적 가르침에 익숙한 도성 사람들은 그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불교를 숭상하는 것을 넘어선 무언가 불길하고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흉흉한 이야기가 한양을 휘감았습니다. 궁궐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주문 소리, 그리고 궁궐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푸르스름한 연기가 목격되었다는 소문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극에 달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불교 숭상이 아니라 뭔가 이질적이고 위험한 주술적 행위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산한 기운은 도성 전체를 짓누르며 숙청된 이들의 원혼 울음소리를 더욱 크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백성들은 불안 속에서 궁궐이 마치 거대한 주술의식이 행해지는 어둠의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끔찍한 와중에 춘추관으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누군가 과거 기록물을 정리하다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이전 사화, 즉 중종대에 발생했던 기묘사화 때 작성된 문서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차관들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그 안의 상소문에도 을사사화 때의 그것과 똑같은 붉은 번짐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혁을 꿈꾸다 죽임을 당한 조광조의 이름 옆에도, 무고하게 곤장을 맞아 죽어간 수많은 선비들의 이름 옆에도 을사사화의 먹물 자국과 똑같은 차가운 핏빛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관들은 깊은 깨달음에 휩싸였습니다. 사화는 단순히 권력 다툼이나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역사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피해 저주였고 죽임을 당한 이들의 원한이 먹물 속에 스며들어 역사의 모든 페이지를 붉게 물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저주는 끝없이 반복되며 조선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어린 명종의 앞길을 완벽히 닦았고 윤원영은 절대 권력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모두 피를 흘리며
역사의 뒤편으로 쓸려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건조하게 날짜와 사건만 간략히 기록되어 있었지만 춘추관의 사관들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마르지 않던 처형장의 붉은 얼룩, 밤마다 창호지에 선명히 비치던 목 없는 그림자, 그리고 잠들면 꿈속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던 무고한 희생자들의 원통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을사년에 시작된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저주를 쉼 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낙엽이 흩날리는 와중에도 명종은 여전히 어린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법과 제도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궁궐의 밤은 늘 음산하고 스산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드리운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체였지만 항상 머리 부분이 잘려나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보았다고 누구에게도 감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순간 또다시 자신의 이름이 다음 처형 명단에 오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과 침묵은 도성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을사사화는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의 밤에 시작된 저주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춘추관 사관의 붓끝에서 번진 붉은 흔적은 이후에도 다른 사화에서 끊임없이 이어졌고, 한양의 도성 골목마다 남겨진 빈집들은 밤마다 원혼의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원혼들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한양의 모든 백성은 그들이 내뿜는 음산한 기운과 불안 속에서 몸을 떨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보로 남아있는 조선왕조실록의 낡은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떤 페이지에서는 먹빛이 희미하게 그러나 섬뜩하게 붉은색으로 번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먹물 자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을사사화에서 흘러나온 수많은 무고한 원혼들의 슬프고도 지워지지 않는 피눈물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